우리 청년들의 사상정신 상태에서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단가는 상관없이 나의 중심을 뭐든 내가 중심이 되어서 화성 17형 굿즈가 있대요. 심지어 리설주가 목걸이를 착용했는데 ICBM 형태의 목걸이를 착용해서 셀럽 마케팅이네요. 네, 이거는 노트테일이라는 장비인데 북한의 실상을 마주봅니다. 페이스북. 자, 오늘 페이스북의 새로운 식구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아대 정치외교학과의 강동환 교수님, 북한 이탈 주민 장혁, 그리고 박송미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송미 씨. 작년에 MG 관련해서 콘텐츠를 저희랑 했는데 그 조회수가 거의 1등 찍었습니다. 치트키예요. 오늘은 어떤 치트키 갖고 오셨을까? 어린 친구가 아닌 조금 대한민국에서 정착을 그래도 4년 차를 하고 있으니까 어른의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장혁 씨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2020년에 이제 북한을 탈북해서 지금 대한민국 정착 4년차 북한 이탈 주민 장혁이라고 합니다. 자, 4년 차의 생생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은요, 워낙 그 현장을 다니는 분으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여러분. 또 북한 쓰레기를 또 그렇게 쓰레기를 주우신다고. 일명 쓰레기 교수. 치우기. 그러더라고요. 쓰레기 교수님. 네, 쓰레기 교수 강동환입니다. king. 북한 가셔서 직접 가셔서 쓰레기 구해 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중국 국경을 갔죠. 중국에서 이제 갈 수 없게 됐어요. 추방됐어요. 너 이제 들어오지 마라. 네, 그래가지고 유명인이에요. 네. 아니 그럼 도대체 어디를 가야 이 북한을 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서해오도, 백령도, 연평도, 대청도 이런 곳을 이제 서해오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북한과 불과 1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겨울이면 북한에서 쓰레기가 떠내려옵니다. 바다 이렇게 바다에서. 그래서 제가 그걸 줍다 보니까 별명이 쓰레기 교수가 돼버렸는데 뭐 별로 나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여러 가지 쓰레기를 좀 가지고 왔는데 자 이거는 신발. 이야. 네. 샌들이네. 샌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북한 제품인지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알까요? 모르겠네요. 로고가 그렇죠. 있어가지고. 그런데 두 분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딱 보면 알죠. 아세요? 근데 네. 이 로고 친숙하세요? 이거 뭐예요? 두더지예요? 뭐? 이 사실 이거 북한에서 왔는데 이거 모르면 북한에서 온 거 아니에요. 알아요. 국정원에서 입국 네. 심사로 써야 될 것 같은데. 아 진짜로 다 아는 네. 유명한 네. 로고예요 이거? 이게 영리한 너구리. 한국에 뽀로로 있다면 북한에 영리한 너구리. 생각도 나란히 빙그레 한없이 다정한 친근한 모두 근데 좀 이게 마음 아픈 쓰레기예요. 이게 신발이 떨어져서 실로 꿰맨 거예요. 실로? 네. 저걸 봤을 때 내 어린 시절이랑 비슷한 것 같은 그렇군요. 거예요. 저도 이제 겨울에 이제 신는 그 동하라는 신발이 있어요. 네, 바닥 쪽에 이제 닿으면 바닥을 계속 대서 신고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경험이 되게 많은 신발이라 조금 가슴 아프네요. 그렇군요. 네. 자, 이거는 제가 죽고 만세를 불렀던 건데 정말 북한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게 북한 쓰레기라고 추정할 수 있는 단서는 없어요. 이거 명함 지갑 아니에요? 명함지가. 제가 답하면 정답이 될 거니까. 그렇죠. 그게 다른 북에서 분들은 비밀로 네. 하시고 나는 명함 지갑. 가죽이에요. 만져봐도 돼요? 네. 그 냄새. 냄새까지. 냄새는 이제 다. 네. 냄새 안 나죠? 네. 이제는 뭐 냄새가 다 달아났겠죠. 아, 약간 가죽이구나. 가볍네. 새인 줄 알고. 힌트는 거기 잘 쓰여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오. 네. 청년 전위. 청년 전위? 본 적 있어요? 네, 본 적은 많죠. 아, 많아요. 네. 가져본 적은 없고요. 네, 이제 본 적만 있고 제가 사용해 본 적은 없고. 이게 그 청년동맹 행사 때 입는 옷에 부착된 게 이제 떨어져서 나온 건데요. 뒤에 보면 철범이라는 이름까지 아까 본인 본인 이름을 철범이 철범. 이게 북한에서 이제 청년동맹 맹원증의 케이스예요. 동맹에 가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증서를 주거든요. 맹원증이라고. 근데 이 맹원증을 보관해야 되는 규칙이 있습니다. 일단 맹원증 자체를 붉은 천으로 쌓아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알루미늄으로 된 과관에다가 넣어야 됩니다. 그거를 방수 처리가 되게끔 그 어떤 플라스틱 비닐로 감싸게 됩니다. 여기 더 언제 넣어요? 요거를 거기에다가 넣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쩔쩔이 늘어나는 끈을 내서 몸에다가 착용하고 다니는 이렇게? 거예요. 예.
이걸 만약에 분실했을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 있어요? 아주 심각하죠. 이거는. 철범이. 예, 철범이 심각하죠. 문제 났습니다. 철범이. 철범아. 어떡하니? 철범아, 우리가 갖고 있다. 나중에 통일이 되면 교수님한테 와라. 오늘 철범이가 우리의 주제를 얘기를 해줬어요. 철범이.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바로 청년입니다. 최근에 북한 매체에서 가장 많이 보도된 키워드가 다름 아닌 이 청년이에요. 북한 청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길래 북한 매체에서도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새 한국도 북한도 이 MZ 세대들 때문에 정말 난립니다. 근데 한국과 북한 청년 나이 기준이 따로 있나요? 네, 한국에서는 청년 기본법이라고 해서 19세부터 34세까지, 최근에는 이제 39세로 상향 검토를 하겠다는 논의도 있는데, 이 북한은 법적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청년들이 기본적으로 가입하는 이 청년 동맹 가입 나이를 기준으로 보면 만 14세부터 30세까지를 청년이라고 할 수가 있죠. 북한도 청년 동맹의 어떤 그 문턱을 조금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30이면 직업노동 총동맹이라는 직맹으로 넘어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35쯤 돼서 내가 넘어갈래라고 얘기를 하면 넘겨줍니다. 그래요? 그래서 청년 동맹이라는 그 숫자가 너무 줄어들고 있으니까 좀 늘린 거죠. 근데 성민 씨는 태어났을 때부터 MZ세대고 지금도 MZ세대고 너무 20대 초반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특징 뭐라고 얘기해요? 저희 부모님은 당에서 지정해준 거를 하고 나서의 내 삶에 뭔가를 찾고자 하는데 이제 저희는 그 당과는 상관없이 나의 중심으로 모든 그 기준이 모두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자 하는 노력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기성세대가 보는 북한의 MZ세대의 특징, 교수님 보시기에 뭐가 있어요? 네, 북한 MZ세대, 이 장마당 세대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성규 씨가 잘 말씀해 주셨는데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이 시기가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 시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세대죠. 보통 북한에서 가장 선전하는 게 당의 은독으로 자라난 새 세대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장마당 세대는 당의 은독으로 산 세대가 아니에요. 장마당 세대라는 거는 이 제대로 어떤 교육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던 이 사회주의 체제를 정상적으로 경험해보지 않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김정은이 2021년 당 세포 비서대회에서 우리 청년들의 사상정신 상태에서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은도 놀란 북한 MZ세대의 특징이 궁금해요. 자, 북한 MZ세대의 특징 첫 번째, 충성심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중요시한다. 이전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김일성, 김정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총폭탄 세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장마당 세대는 아니 내가 왜 김정은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반감을 갖는 세대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개인주의 강해졌군요. 네네. 이런 특성 때문에 최근에는 이 군대 기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북한의 군입대는 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진행되게 되는데요. 네네. 최근에는 학생들 속에서 군에 대한 그런 지원도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미 사회에 나와 있는 사회 초년생들 속에서도 다시 그 재입대를 권유하고 강제로 진행하는 그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다 사회생활, 직장 다니는 사람. 예, 맞습니다. 근데 군인 지원하는 수가 적어진다. 그러면은 거기는 의무가 아니에요? 군대 가는 것이? 의무이긴 하는데 너무 아프다든가 너무 문제가 있어 보이는 친구는 빼준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면제. 작다든가 몸무게가 얼마 아래라든가
몸에 질병이 있다든가 이런 거는 고려해 주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북한에서도 병력 특혜라고 해서 네, 조금씩 비리가 있구나. 예 비리가 있는 거죠. 큰 병이 아닌데 그냥 핑계로 이렇게 예 되는 사람이 맞습니다. 많아요. 제가 뭐 북한에. 간염이 있다든가 이런 전염성 병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외가 됐었는데 빼는 거죠 군대를. 예 다음에 다시 검사해 보는 거예요. 아, 너무 사람이 없으니까. 이미 직장 다니고 예. 있는데 이미 다 컸는데. 예 맞습니다. 예전에는 군대를 못 갔다고 하면은 이 가문의 망신이다 이렇게 가문의 망신. 그렇게 이제 어르신들이 욕을 했대요. 근데 오히려 지금은 야 나 군대 뺐어 이렇게 친구들끼리 자랑을 하잖아요. 어. 야 너네 엄마 대단하다. 그러니까. 네 너네 아빠 대단하다. 왜냐하면 아. 그 뺐다라는 게 금액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 무산 쪽에는 거의 금액대가 정해져 있었어요. 어떡해요? 네, 뭐 중국 화폐로 1,000원, 3,000원 이렇게 금액대가 정해져 있어요. 중국 돈으로 2,000원이라고 해도 북한 돈으로 250만 원이 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의 병역비 상징입니다. 군대를 빼는 게 부의 상징이다. 네. 더구나 북한은 군대가 나라의 근간인데 병역 비리로 군대를 빼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북한의 사회에 굉장히 큰 변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가 과거에는 군에서 이제 군복무를 하고 온 사람들을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군복무를 하고 온 사람들을 얕잡아 이르는 말이 있어요. 석기라고 부르거든요. 네. 예. 석기? 그러니까 무슨 이게 뜻이에요? 인류가 그 초창기에 쓰던 도구 이름이 돌도끼, 석기잖아요. 석기 시대. 석기 시대의 석기? 예. 그러니까 그만큼 사회를 모른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석기 기간을 몇 년을 네가 거칠 거냐에 따라서 얘는 3년 석기, 얘는 5년 석기. 아, 그 심지어 얘 가망이 없다. 그럼 얘는 종신 석기. 그런 얘기를 하고. 종신? 예. 야 들으면 들을수록 흥미롭네요. 교수님 MZ 세대의 특징 두 번째는 뭐예요? 북한 MZ 세대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한국 드라마 열풍입니다. 이 고난의 인군기, 30만에서 300만의 사람이 아사했던 시기인데, 그래서 결국은 식량을 구하러 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갔는데, 이 식량만 구해온 게 아니고 생필품을 같이 구해온 거죠. 근데 거기에 바로 이 한국 영화나 드라마가 담긴 CD나 USB 이런 걸 갖고 들어갔는데, 북한에서는 이 CD를 알판이라고 하는데, 그 알판이 그때부터 북한 청년들 MZ 사이에 한국 드라마 열풍이 불기 시작을 하죠. 알같이 생겨서 알판인가요? 알판. 네, 맞습니다. 아, 둥글게. 동그라요. 네네. 진짜 직설적이에요. A급한. 어떤 한국 드라마 봤어요? 북한에 있을 때? 네, 저는 이제 푸른 바다의 전설, 뭐 상속자, 뭐 예전에 처음으로 본 건 조폭 마누라가 처음으로 나오기도 조폭 했어요. 네, 마누라. 근데 그건 되게 2013년 전이어갖고 진짜 좀 밀리는 판이고요. 이제 밀리는 점점 판이구나. 이제 그 한국 드라마도 좀 로맨스 쪽으로 많이 인기가 이제 좋아요. 관심을 가져서 많이 보고 있었는데 지금 북한 MZ들한테 제일 인기 있는 한국 드라마 뭐예요? 드라마보다는 방탄소년단 네, 노래. 노래나 춤 앨범이 가장 인기가 많은 것 BTS 로. 같아요. 네. 장혁 씨는 한국 드라마 뭐 봤어요? 아유, 북한에 있을 저는 그 올드한 세대답게 영웅시대. 때? 영웅 시대. 오기 전에는 미스터 선샤인 아. 네, 보다가 야, 왔습니다. 정말 최근에 오셨네요.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하니까. 제가 탈북을 막 고민하던 시점이 있었어요. 가는 게 맞냐, 안 가는 게 맞냐. 그런데 미스터 선샤인에서 그 배우가 조선이 니들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기를 쓰고 싸우니 이런 얘기를 하고 하는 문구가 있어요. 탈주에서도 그렇게 해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머리에 너무 딱 와닿다. 깨치더라고요. 예. 아. 내가 왜 여기에 미련을 두고 있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야, 이게 진짜 문화의 힘이에요. 그러네요. 그 한마디에 꽂혀서 그 어려운 탈북을 결심해서 한국에서 서울대학교에서 석사 공부를 하고 지금 페이스북 출연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서울대 문턱도 못 가볼 뻔했죠. 잘 왔습니다. 네. 네, 잘 왔습니다. 근데 궁금한 건 한국에서 뭐 드라마 흔히 볼 수 있지만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어떻게 구해요? 2008년까지는요. 그 위성 안테나로 그 송신되는 그걸 바로바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 주에 2회차씩 드라마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다음 주에 받아서 보면서 따라 보는 거예요. 그냥 실시간으로 봤다고요? 예,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와.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북한도 방해파를 쏘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중국에서 우회적으로. 그 데이터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알판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USB로 이제 친한 친구들끼리 이제 카피를 해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신뢰가 있어야지 카피를 해줍니다. 저희 때는 그렇게 USB를 숨겨놔요.
그 아는 장소에다 숨겨놓고 같이 보는 친구에게 야 USB가 거기 있대 갖고 와라라고 시켜요. 그러면 그 친구가 갖고 오면 공범이어서 어쩔 수가 없는. 그래서 같이 보니까 이게 믿음이 있어서 하는 게 같이 보는 게 아니라 네. 혼자서 이제 보다가 그 책임을 가장 크다 보니까 누군가를 같이 이제 끌어들이는 그러니까. 거죠. 너무 슬퍼요. 네, 신뢰관계가 아니라 공범을 계속해서 만들어 네, 가는 거네요. 그리고 공범을 만들다 보면은 그만큼 수집을 할 수 있는 마당이 넓어지다 보니까 그런 좀 놀라운 부분인데. 통로를 네. 이용해서 수집을 해서 보는 김정은이 정말 막을 수 없을 것 네, 같아요. 공범의 스노우볼 효과예요. 2명, 3명, 스노우볼까지 4명. 나왔어. 네. 요즘 어디가 더 있어요, 공범들이. 그러니까. 근데 심지어 이 기기까지 우리 교수님께서 갖고 계신다고. 네, 이거는 노트테일이라는 장비인데 이렇게 열면 화면이 나오죠. 노트텔? 어머, 네. 이렇게 되게 그리고 화려하다. 돌리면 이렇게 어머. 돌아갑니다. 와. 이제 노트북처럼 생겼다고 해서 노트텔. 예전엔 텔레비전을 수신할 수가 있었고 3시간 정도 충전해서 보니까 영화 한 편 보는 데는 문제가 없고 이 알판을 어디에 넣냐면 여기에 누르면 이게 튀어나와서 CDR이 들어가는 방식인 거죠. 그리고 옆면에 보시면 USB하고 대단하시다. 마이크로 카드를 꽂을 수가 있죠. 그러네요. 아, 네. 그러면 최근 버전도 다 쓸 수 있게 된 쓸 수 거네요. 있는데 주로 이걸 썼던 이유는 알판을 돌리기 위한 용도로 네, 썼던 거고 사실 이게 북한 DVD거든요. 실제로 지금 북한에서 유통되고 있는 DVD인데 네. 이 DVD를 여기에 넣어놓고 남한 영화나 드라마는 옆에 있는 USB를 보는 거죠. 그래서 단속에 넣으면 USB만 빼면 숨기면 되고 여기 CD 안에는 지금 이게 돌아가고 있는 거니까 네, 단속을 피해갈 수가 있죠. 네, 저 하늘의 연 북한 DVD입니다. 아 그걸 사신 거예요? 맞습니다. 중국에서 제가 직접 입수를 한 겁니다. 저거를 아마 한 8살쯤에 제가 봤던 것 같아요. 아. 네. 저 하늘의 연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그때 청소년들 가운데는 되게 꿈을 향해 달려가는 한 소녀의 이야기라고 해가지고 되게 인기가 많던 영화입니다. 네. 근데 한국 영화 보니까 비교가 안 되죠? 아이 정말 그거 뭐 비교할 것도 안 되죠. 최근에는 주로 사용되는 게 이런 거 소형화된 장비. 네, MP5. 네. MP3는 뭐 음악을 듣는 용도였는데 이건 MP5인데 영상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이게 마이크로 SD 카드가 들어갑니다. 야, 이거 괜찮네. 네. 이거 안 걸릴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걸로 많이 봐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좋죠. 문제는 걸어가는 사람을 세울 수 있어요, 북한에서는. 그리고 너 주머니 한번 열어봐. 이러기 때문에 저런 거를 젊은 친구들이 입에다가 물고 다닙니다. 아, 이거를. 네, 저게 보이잖아요. 방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입에 물고 다니다가 위험해지면 바로 씹어버리죠. 아, 이거를 예, 이게 삼켜요? 삼키는 거죠? 예, 소프트하지는 않죠. 내장은 스크래치 나겠죠. 있어요, 장혁 씨? 아니 저는 삼켜본 적은 근데 뭐 없는데. 삼켜본 것처럼. 아니 저 옆에 친구들 많이 삼켰죠. 소화는 안 되겠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특징도 보겠습니다. 네, 북한 MZ 세대의 특징 세 번째는 바로 자본주의 맛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 장마당 세대는 사실 이 북한 당국으로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세대이기 때문에 뭐 어릴 때 부모님이 장마당에 나가서 장사를 하러 나갔거나 또는 본인이 어릴 때부터 이 장사를 장마당에 나가서 했기 때문에 어릴 때 시장 경제를 경험한 그게 몸에 배인 세대라고 할 수가 있죠. 10살 좀 지나서부터는 전문 그 장마당이라는 곳에 저의 생계가 달린 거죠. 산에 가서 약초를 캐서 그래서 깔끔하게 손질을 해갖고 장마당에다가 팔아요. 판 돈으로 장마당에서 쌀을 사서 밥을 해 먹거나 뭐 생필품은 다 장마당에서 구입을 하는 거죠. 네. 송민 씨가 직접 그렇게 했어요. 네, 이제 뭐 북한 저는 이제 그 장마당이 없으면은 어디서 저희가 돈을 벌거나 뭘 물건을 살 수 있는 곳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장마당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90%가 차지하는 중요한 것인 거죠. 집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여겼어요. 아,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북한 체제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해요. 이런 얘기 들어보면. 사실 지금 북한 청년들도 굉장히 창업을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과거 부모님 세대는 어떤 국가 권력에 기생을 해서 관료가 돼야만이
그 어떤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을 논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청년들은 앱을 개발하는 어떤 벤처 기업 그리고 그 쇼핑몰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저도 북한에 있을 때 이제 웨딩 프로덕션 같은 거를 창업해서 했었습니다. 웨딩 프로덕션? 예, 맞습니다. 그게 돼요, 근데? 예, 근데 문제는 이제 북한 정권에서 그거를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형식적인 그런 절차가 없이 실리를 챙기고 그냥 서비스만 제공하고 돈을 받는 그런 형태의 창업을 굉장히 많이 하죠.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북한 MZ세대의 특징을 알아봤는데요. 기존 세대와는 다른 자유와 개인주의로 무장한 신세대의 출현에 북한 당국도 MZ세대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네, 사실 북한의 선전선동도 이제 그 MZ세대의 눈높이에 맞춰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최근에 이 파격적인 선전 뮤직비디오가 공개가 됐는데 바로 친근한 어버이라는 노래입니다. 관련 영상 한번 먼저 보시죠. 아니, 교수님, 어디가 파격이라는 겁니까, 도대체? 어디가 파격이에요? 네, 사실 뭐 남한에서 태어난 우리가 볼 때는 뭐 한국의 정말 7, 80년대 가요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북한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파격적이죠. 일단 한국에 이렇게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것처럼 그 출연하는 사람들이 막 굉장히 역동적이잖아요. 표정도 네, 밝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원래 가사는 사랑하자 김정일이었어요. 이 노래의 원곡이. 그 노래를 공연할 때 김정은이 그 무대에서 공연하는 가수를 향해서 앵콜을 외쳤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김정은이 앉아서 야, 옥주 너 다시 불러라. 그 노래였거든요. 근데 그 노래를 지금 김정은으로 바꾼 거예요. 좋아서. 네네. 그래서 이 어버이라는 이미지를 김정은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래의 어떤 흐름도 바꾸고 그리고 마치 한국의 뮤직비디오처럼 그렇게 만들어낸 거죠. 친숙한 이미지로. 네. 세탁 제대로 했네요. 이미지 세탁. 네. 뭐 동네 아빠 같아요. 근데 확실히 말씀처럼 김정일을 지우고 김정은을 신격화하는 데는 좀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MZ세대의 마음을 잡기 위한 김정은의 노력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우리가 괴물 ICBM이라고 부르잖아요. 화성 17형. 근데 이 굿즈를 만들었다면서요. 화성 17형 굿즈가 있대요. 네, 이 ICBM 발사 성공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우리가 이 ICBM을 만들어냈다. 그런 어떤 자랑스러움을 MZ세대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죠. ICBM의 모형이나 뭐 심지어는 폭죽놀이, 불꽃놀이를 할 때 이런 모형들을 만들어서 굉장히 친근하게 그리고 굉장히 자부심을 갖도록 이 굿즈를 지금 만들었죠, 북한에서. 자, 심지어 리설주가 작년 2월이죠. 이 건군절 75주년 기념 연회 때 목걸이를 착용했는데 ICBM 형태의 목걸이를 착용해서 또 굉장히 화제가 된 적도 있죠. 목걸이까지? 네. 미사일이에요? 원래 북한에서 지금 MZ세대가 이 리설주의 패션을 굉장히 많이 따라한다고 해요. 뭐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뭐 패션도 그렇고. 그런데 저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은 야, 굉장히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뭐 심지어는 저 또 따라하기 현상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런 굉장히 치밀한 연출이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셀럽 마케팅이네요. 네. 송미 씨 저거 보면 사고 싶어져요? 무기 목걸이? 저는 그 무기 목걸이라는 그 로고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리설주가 꼈다라는 리설주가 있다는. 그렇죠. 원래 왜냐면 패션은 그렇게 아직까지 해서. 아무리 뭐 장마당 세대가 충성심이 없고 진짜 나밖에 모른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높고 낮으면 알거든요. 한 나라를 쥐하고 있는 부인이 꼈다는데 돈만 있으면 한 번쯤 사서 껴보시죠. 진짜 송미 씨가 그야말로 MZ 그 자체예요. 진짜. 네. 어때요, 장혁 씨 같으면 사겠어요? 사실 북한 친구들이 그 위성 발사 그런 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만 그렇게 관심 있는 거예요? TV를 안 봅니다. 거의 진짜요? 네. 우리가 성공했다 지금 발표할 ICBM TV 안 봐요. 연구를 얼마나 했고 콘텐츠를 몇 개나 만들었는데. 잘라보나요? 미사일 발사할 때? 그 부모님 세대는 굉장히 본인 세대에서 이제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한 보상이 ICBM이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 MZ들은 저런 거 뭐 다 만들었다고 했는데 뭘 또 계속 더 만드냐 그러면서
좀 먹는 문제 좀 해결해 달라. 예, 그런 불만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잠재우려고 하는데 잘 먹히진 않을 것 같아요. 이 김정은을 긴장하게 만든 북한의 MZ세대, 그들의 일상도 전 세대와는 또 다를 것 같은데 이번에는 MZ세대의 일상생활은 어떤지 좀 알아보고 싶어요, 교수님. 네, 사실 북한의 MZ세대라고 하면 이 청춘의 상징인 대학생을 또 빼놓을 수는 없죠. 북한의 대학은 그런데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네, 이 한국의 수능처럼 뭐 입학시험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그 북한에서 대학에 가려면 첫 번째, 일단 대입 추천권을 받기 위한 지역별 예비 시험이 있고요. 이 대학에서 보는 본 시험을 또 치러야 대학에 갈 수가 있는데 하지만 뭐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이 학생들의 사상이나 또 출신 성분 뭐 이런 것들을 따져서 본 시험 대상자를 결정을 하는데 북한 주민들이 이것을 본뜨라고 합니다. 이 본뜨를 받아야만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성적이 좋은데 성분이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성적은 좋아도 출신 성분이 안 좋으면 갈 수 없죠. 아유, 억울한데요. 예. 네. 그리고 북한의 대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시험을 쳐서 합격하는 친구들은 대학에 가고 떨어지는 친구들은 다시 군대로 갑니다. 그래서 군에서 5년 내지 10년을 군복무를 하고 이제 제각각 추천을 받아서 다시 대학에 오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대학을 보면 공부하는 학생들의 연령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겠다. 예, 그래서 바로 온 친구들을 일명 직통생이라고 부르고요. 그 외 제대 군인들이 엄청나게 이제 추가로 와가지고 함께 공부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북한 대학 수업은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북한의 대학 수업은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떤 대학 생활과 굉장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일단 어떤 학과가 정해지면 그 학과의 학생들끼리 하나의 소대라는 전투 단위를 만듭니다. 학과가 있으면 그 학급이 소대가 되고 그 학급들이 모인 것이 그 대대가 되고 그 대대가 모인 것이 연대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개 대학은 한 개 연대입니다. 모든 대학교들? 예, 모든 대학이 그래요. 민간 대학교? 예, 그 외 아까 제대군인 출신의 그 학생들이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 이걸 다 맡습니다. 다 육사관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군과 같은 체제로 운영되고요. 그리고 과목 선택도 굉장히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학과에 배치를 받으면 그 들어야 되는 과목이 똑같습니다. 필수 과목. 예, 필수 과목만 듣는 거죠. 의무적으로. 그리고 계속 함께 생활을 하고 그 과외 시간도 거의 없이 대부분 대학에서 이제 만든 각종 행사나 이런 데 동원되고 이제 노동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집단주의 그런 형태로 계속 흘러가게 돼 있는 거죠. 대학의 낭만 같은 건 없네요. 그러네요, 진짜. 우리는 그냥 힘든 걸 낭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힘든 게 낭만이다. 대학생 생활 낭만은 MT잖아요. 예. 혹시 거기도 북한 MT 문화가 있나요? 그러니까 MT라고 하는 것이 사실 학생 주도하에 설계되면 MT하고 사실 똑같다고 볼 수 있겠는데 문제는 모든 그런 단체 활동은 국가가 주도하에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자율적으로 어떤 그 계획하고 실행하는 그런 구조가 전혀 아니다 보니까 재미없겠다. MT라고 보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는 어떤 학생들의 학문적인 성과보다는 그 학생들이 사회나 노동의 가치를 굉장히 부여하기 때문에 대학생들도 건설 노동 이런 데 많이 동원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업 기간에 일을 하는 추억이 상당히 더 많죠. MT는 노동이다. 북한 교육의 이제 특징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는 이론과 실천의 결합을 강조한다는 건데 이게 북한에서 그 사회 의무 노동이 1959년부터 정규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어 왔다는 거죠. 실제로 사회주의 헌법 제44조에 보면 국가는 인민교육 사업과 민간 간부 양성 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면서 일반 교육과 기술 교육 그리고 교육과 생산 노동을 밀집히 결합시켜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북한의 이 학생들이 뭐 교육의 일환이라는 명목 아래서 농촌 작업이나 또 뭐 건설 작업 이런 곳에 북한 당국이 이렇게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고 있는 증거죠. 거짓말이군요. 교육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 명목 아래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는 거잖아요. 북한 대학생들의 현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원하는 직장을 얻는 것도 뭐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북한의 취업률은
100%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100%가 될 수 있을까? 그 얘기는 사실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다는 거죠. 출신 성분에 따라서 직업이 또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죠.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다 배치를 하다 보니까 뭐 남들보다 조금 좀 좋은 환경에서 좀 더 돈을 좀 많이 벌자고 하면은 뇌물이 필수적으로 네, 뭐 그냥 종업원이나 뭐 그냥 노동자보다도 그 관리하는 부분에서 뭔가 떼먹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은 운전수, 그러니까 차를 관리하는 사람도 관리하면서 거기에 쓰여져 있는 기름 조금씩은 챙길 수 있는 이런 환경이다 보니까 뇌물 받고 뇌물 주고 좀 더 좋은 환경으로 계속 이직하는 방식. 제가 원하는 직업 얻기 위해서도 뇌물 주면 얻을 수 있나요? 예, 물론이죠. 그래서 북한은 아직까지 관료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안원, 경찰하고 같은 포지션이죠. 여기에 가격이 매겨져 있어요. 아, 가격이? 한 1,300불? 요 정도 내면 그 직업을 가질 수 있거든요. 와. 그 외 이제 보위부, 그리고 검찰, 여기 가격이 한 2,000불, 3,000불 이렇게 직업마다 가격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공식 그러면 가격표 있어요? 그게 공시 가격은 아니죠. 어디 공시 가격을 차이쇼예요. 가져옵니까? 대통령 할래? 뭐 억조 할이 되냐? 그 직업만 가격이 없고 다른 데는 다 가격이 매겨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젊은 남성의 경우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가 어느 직업을 원하는지 포지션을 정하면 그게 합당한 돈을 어느 정도 장만을 하고 그 돈을 뇌물을 먹이면 그 뇌물을 받은 사람이 일종의 테크트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 가서 뭐 3년 있다가 여기 가서 1년 있다가 무슨 징표를 따고 여기로 오라. 그렇게 하면 그 코스로 따라가면 그 관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직업 컨설팅이잖아요. 네. 뇌물이 아니라 직업 컨설팅 돈 비를 받고 컨설팅도 네. 하고 뇌물 줘야 돼요, 일단. 예, 그리고 요직에 갖다 줘요. 그 예, 회사는. 갖다 꽂기까지 해주는 거죠. 그럼 직업을 가지면 월급은 제대로 주나요? 북한의 노동자는 국가가 배치한 직장에서 일을 하긴 하지만 이 자신이 노동한 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거의 받지를 못합니다. 뭐 군당 행정기관의 간부 정도나 뭐 평양에 거주하는 일부 선택받은 자들을 제외하고는 직장에 다녀도 임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스스로 먹고 살 방법을 찾아야 되죠. 아니, 얘기 들어보니까 돈이 있어야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회는 자본주의도 이런 자본주의가 없는데. 예. 직업 후에 월급 들어와서 먹고 네. 사는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북한에서 연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명 83벌이라고 하는 직업 외 추가적인 수당으로 돈을 벌어야만 생계를 이을 수 있어요. 그리고 돈을 벌려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간을 얻기 위해서 그 밖에서 나가 번 돈의 일부를 다시 자기 소속 기관에 상납하는 뭐예요? 그런 불합리한 구조죠. 이상해요. 월급이 부족하다. 그럼 나 땡땡이 쳐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직장에다가 돈 주고 아니 이상. 또 따로 추가적으로 돈 벌러 예, 가야 되는 맞습니다. 거야? 그러니까 이 83벌이가 제도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공공연하게 그냥 행해지는 그런 행태인 거죠. 학생, 직장인 할 거 없이 전부 국가를 위한 수탈의 희생양이 되는 것 같아서 진짜 들을수록 진짜 답답하고요. 머릿속에 엄청 복잡해졌어요. 저 북한학을 뭐 어디까지 공부한 건지 모르겠어요.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사이다 같은 얘기 없어요, 교수님? 너무 답답합니다. 자, 사이다 같은 얘기, 저도 네. 시원한 얘기를 좀 네, 주세요. 진짜 제발, 필요해요. 제발 좀 드리면 좋겠는데 네. 고구마 이야기 하나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구마도? 이 사람들을 끝없이 노동당에 충성하게 하고 또 원활히 통제하기 위해서 북한 사람들을 평생 강제로 조직에 반드시 동원을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이 조직 생활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되는데 7살부터는 조선 소년단, 14살이 되면 청년동맹, 뭐 여성동맹, 직업총동맹, 뭐 농군맹 평생 그냥 조직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말 저는 이 북한 체제를 보면서 너무너무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조직에 무조건 가입돼야 된다라는 건데 특히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으로 손꼽히는 게 청년동맹입니다. 네, 북한의 MZ세대는 이 청년동맹에 의무 가입을 해야 되는데 반드시 북한 청년들이 의무 가입을 함으로써 이 북한 체제를 위해서 일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이 북한 정권의 특징이죠. 답답하죠. 네. 답답하네요. 네. 북한 체제에 덫에 걸린 북한 MZ세대 이야기 북클립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위풍당당하게 거리를 활보하는 붉은 넥타이를 맨 청년들. 만 14세부터 30세 사이의 북한 주민이 꼭 가입해야 하는 정치 조직 청년동맹인데요. 청년동맹은 1946년 1월 17일 김일성 정권에 창립됐습니다.
예비단체 격인 소년단을 포함한 청년 동맹원의 수는 약 800만 명,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이를 정도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년 동맹은 수차례 명칭이 바뀌었는데 2021년부터는 사회주의 애국 청년 동맹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청년 동맹을 창립한 주 목적은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당을 보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규모 조직인 만큼 북한의 전 분야와 전 지역을 아우르는 정연한 체계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처럼 촘촘히 짜인 조직도만 봐도 청년 동맹이 얼마나 체계적인 집단인지 알 수 있죠. 의무가입 조직이지만 입단 과정은 까다롭게 진행됩니다. 청년동맹위원회 심의 후 청년동맹 규약부터 김일성의 주요 연대표까지 심사위원의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만 맹원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수많은 청년 동맹원에게 주어지는 임무도 많은데요. 학업은 기본이고 각종 정치적인 행사에 필수로 참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김일성 생일 경축 행사 같은 정치적 행사에 동원되고 청년 동맹 창립 기념일, 청년절, 청년 동맹대회 등 청년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에도 참여해야 하죠. 고급 중학생일 땐 붉은 청년 군의대에 가입해 160시간의 교내 훈련과 7일간의 실전 훈련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총기 사용법을 익히고 직접 사격까지 합니다. 겨울에는 김씨 일가의 우상화를 위해 백두산을 답사하기도 하는데요. 약 일주일 동안 눈보라 몰아치는 영하 40도의 천리길을 행군했다며 매체에서 선전하기도 했습니다. 남녀 모두 징집 대상이 되어 군대 또는 청년 돌격대 둘 중 한 곳을 필수 복무해야 합니다. 군대는 말 그대로 북한군이 되어 병역 생활을 하는 것인데 청년 돌격대는 건설, 탄광, 광산 등 특수한 현장 작업을 수행합니다. 최근 북한에서 선전한 신도시, 청년 전위거리 건설에 투입된 대부분의 인원이 바로 청년 돌격대원들인데요. 3월 5일 청년광산, 백두산 영웅 청년발전소, 신의주 청년역처럼 청년이 붙은 시설들은 전부 청년 돌격대가 건설한 것이라고 합니다. 당을 위해 철저히 통제된 삶을 살아가는 북한 청년 동맹원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북한 청년들이 그렇게 한 일이 많은 줄 몰랐어요. 정말 불쌍해요. 보기만 해도 지치고요. 네, 이 북한의 유명한 구호가 하나 있죠.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이 구호가 조직을 통해서 당국은 개인을 규율하고 또 그들의 사상을 통제하고 학습시키기 위한 하나의 조치라고 볼 수가 있죠.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조직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게 바로 청년 동맹인데 국가 입장에서는요, 패기 넘치고 혈기 왕성한 청년들이 든든한 인력 자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했을 것 같은데 장혁 씨가 또 북한에서 맹원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북한의 청년들은 청년동맹원이 아닌 사람이 없죠. 네, 고급 중학교 1학년이면 거의 의무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의무 가입을 하게 되는데 규약도 있고 뭐 의무 권리도 있고 무슨 조항이 많거든요.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뭘 잘못하면 계속 내보내겠다고 협박을 해요. 실례로 내가 잘못해서 조직에서 나를 내보내요. 그러면 나만 그 조직에서 외톨이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두려움을 국가가 악용하는 거죠. 네. 네, 사실 뭐 이뿐만 아니고 이 청년 맹원들을 숨막히게 하는 제도가 있는데 바로 생활총화입니다. 이게 매주, 매월, 매분기, 뭐 연별로 공과 사생활을 반성하거나 상호 비판하는 모임을 말하는데 이게 정말 상대방을 이렇게 계속 비판해야 되는 그런 조직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게 너무 숨막히는 모습이죠. 네. 숨 막히네요. 네. 비판하기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없으면 안 돼요.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무조건? 네, 그럼 너는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없이 사냐. 이러기 때문에 없어도 무조건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사는 사람은 죄인입니다, 다들. 예, 죄인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비판 총화도 있는데 서로 공범이 돼서 USB로 한국 콘텐츠로 공유한다는 거는 북한의 시스템이 진짜 지금 갈 때까지 갔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감시하는 구조를 만들어 놨다는 건데 아니, 무슨 일을 하든 누가 지켜볼까 봐 너무너무 불안할 것 같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네, 김정은이 항상 이제 뭐 자랑을 하는 게 우리나라에는 800만의 총폭탄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가장 든든한 청년들이 너희들이고 우리는 그 청년을 믿고 따른다라는 거를 가장 많이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청년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북한 당국의 또 다른 전략이 있습니다. 최근에 북한 매체를 보면 청년들의 탄원 열풍을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고 있는데요. 수많은 청년들이 인민경제 주요 전구들로 적극 진출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60여 명 청년들이 사회건설의 어렵고 힘든 부분으로 영약 진출했습니다. 특히 평양의 그 북서쪽 신도시에 이 서포지구에 전이거리 건설을 했는데 거기 청년들이 10만 명이 자원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10만 명이 이렇게 자원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 강제 동원된 거라고 봐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이 청년층이 계속 외부 문화를 접하고 뭐 당에 대한 충성심이 약화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 북한 당국이 청년들을 노동 현장에 동원시켜서 경제적 이익도 챙기고 그들의 사상도 통제하고 한마디로 뭐 나만의 영화나 드라마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자체를 완전히 뺏어버리는 그래서 이 사상을 통제하는 그런 효과를 내고 있다. 이 여기에도 지금 우리가 청년전이라고 표현돼 있잖아요. 네, 이 서포지구에 청년전이에서 따와서 전위거리라고 이름을 지었죠. 진짜요? 깡패네요. 네, 청년 전이에서 그 전이자를 따가지고 전이거리를 지었는데 이게 80층 건물에 이제 아파트들이 들어선 주거 단지거든요. 근데 청년의 특징하면 엄청나게 빠른 거.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은 일도 겁나게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건설도 1년 3개월 만에 완공했다고 합니다. 이걸 마치도 뭔가 기록을 갱신하듯이 미친 듯이 일을 시키거든요. 네. 순진한 청년들한테 과거의 기록을 깨자 그러면서 낮과 밤으로 잠도 안 자고 일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전이거리가 우리로 따지면 뉴타운이잖아요. 저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실제로. 저는 험지로 탄원하는 청년들이 있다는 보도를 봤는데 실제로 청년들이 자원한 걸까요? 요즘 그 북한의 MZ들도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맹목적으로 막 탄원하고 그런데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의 사회가 굉장히 세습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농장원이면 내가 태어나서 어떻게든 그 신분의 벽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도 농장이라든가 광산이라든가 이런 홈지에서는 일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 인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양 같은 데서 한두 명이 내가 농촌에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막 매스컴으로 밀어줘요. 그러고 나는 농장에 가서 도박이들 다 제치고 내가 거기서 우두머리 먹는 거죠. 관리위원장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청년들은 날 때부터 노예 삶을 사는데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의 인원들한테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면서 사회의 일반적인 모습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북한 청년들은 이제 내 범 바탕이 진짜 농장원이거나 출생 성분이 안 좋으면은 충성심이 없이 나라에 대한 뭐 이런 게 없이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청년이지만 내가 진짜 토대가 좋다 그런 게 바탕이 되면 또 내가 열심히 충성을 보여서 청년동맹의 간부라던가 내가 앞길을 좀 열어보자라고 충성심을 바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생활이랑 비슷한 맥락인 거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충성을 하는 거고 얻을 수 없다라고 내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건 얻을 수 없는 게 북한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형식적으로 일을 하고 내 삶을 챙기자라고 하는 거죠. 이 청년동맹 간부가 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뭐 김정일, 김정은 2대에 걸쳐서 이 권력의 핵심에 있는 최룡해를 비롯해서 북한 정권의 전현직 주요 인사들 대부분이 바로 이 청년동맹 간부를 다 거쳤죠. 열심히 하면 이렇게 된다. 롤모델이 있는 거네요. 혹시 다른 보상이 또 있나요? 뭐 청년들을 달래기 위한 날을 만들었다고 해서 청년절이라고 있습니다. 네, 뭐 북한에만 있는 아주 특별한 날인 것 같은데, 뭐 1991년 2월 1일에 이 청년절을 제정을 했고, 뭐 김일성이 조선공산주의 청년동맹을 결성한 이 1927년 8월 28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8월 28일을 청년절로 북한에서는
네, 지내고 있죠. 그렇지만 청년들이 과연 뭘 했는지 영상을 하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저 밑에 다 사람이에요. 네. 근데 저걸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잘해. 저걸 연습을 하느라면 진짜 백날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발을 같이 맞추는 거예요. 저거 연습하면 얼굴이 새까매집니다. 왜요? 진짜 불을 다루기 때문에 너무 위험하다. 얼굴이 까매져요. 진짜요? 근데 너무 멋있는데 너무 위험할 것 같아요. 연습도 네. 밤새 했겠네요. 밤새가 아니고 몇 달을 연습하는 거죠. 사실 반년 넘게 연습을 합니다. 그럼 저 빨간 거는 실제 불이고 예, 횃불이고 사람이 든 거죠. 그리고 LED죠. 이런 저 초록. 초록색은. 그러면은 네. 서로 LED 쪽으로 가려고 그러겠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가려면 조금 써야 또 돼요. 뇌물을 써야 돼요. 네. 저 자리도 어디가 더 중요해요. 뇌물이야? 그리고 또 연습을 할 때 편한 자리. 그냥 직진으로만 가는 분들은 편하잖아요. 아닌데 뭐 이응을 쓴다던가 할 땐 구빈돌이 이렇게 동그란 거 있잖아요. 거기에는 또 힘들고 하니까 그런 것도 많이 그런 거 하죠. 안 해봤죠? 못 해봤죠. 저것도 아무 사람이나 하는 거 기회 아니에요. 됐으면 네. 하는데. 기회 됐어도 안 가죠. 사고 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다가 불이 붙는다던가 앞사람 머리에 불이 예, 붙는다던가. 예. 사고가 많죠. 사고가 많은데 큰 사고. 예, 일단 몸에 불이 붙어도 어떤 때는 걸어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미쳤나 봐. 그런데 이제 대호가 나가는데 나만 불 붙었다고 아 뜨거 하면서 막 뛰었다가는 북한에서 난리가 나는 거죠. 네. 네, 사실 이 햇불 야해 북한에서는 모든 행사 때마다 반드시 청년들을 동원해서 저렇게 행사를 하는데 저 사람이 직접 저렇게 햇불을 들고 원하는 문구를 작성을 하고 있죠. 예를 들면 가장 많이 쓰는 구호가 뭐 영웅청년 그리고 사회주의 청년 동맹 뭐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는데 북한에서 행사 때 구구절이나 뭐 또 그 노동당 창건 기념일 이럴 때 그 열병식은 군인들이 하는 거고 저렇게 햇불 야외는 청년들이 하는 행사라고 보면 되죠. 청년들. 네. 이 북한 김정은은 MZ세대 청년들의 역할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체제 유지의 수단으로만 소모되는 청년들이 자발적인 충성심으로 체제에 헌신할지는 글쎄요.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변화했는데 북한 체제는 안 바뀌었잖아요. 변화한 청년들로 인해서 북한 체제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은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저는 명확하게 북한의 장마당 세대로 인해서 북한 체제가 변화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장마당 세대. 그리고 그들의 생각들이 바뀌어지는 것을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북한 체제의 변화에 지금 절실히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북한의 실상을 마주보는 시간 페이스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